잉어를 잡아온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한시성을 가진 효자가 살았습니다. 모두들 그를 한효자라고 불렀습니다. 효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기운이 없어 앉아 계시기도 힘들었고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는 효자는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밥도 못 드십니까? 무엇이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지요. 아이고 얘야, 당최 먹는 것도 힘들고 숟가락 들기도 힘들구나. 이제 그만 죽을 것만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봄이 되어요. 기운을 차려 벌떡 일어나셔요. 그래야 하는데 잉어를 고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아차 싶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 아들이 분명 잉어를 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효자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잉어를 사러 나간 것이지요. 장에 가면 잉어가 있을지 몰라 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장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다행히 강이 안 얼고 나룻배가 다녔습니다. 사공, 배를 태워주시오. 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공은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배가 강 중간쯤 갔을 때 사공이 노를 힘껏 젓는데 그만 무엇인가 번쩍 하더니 강물에서 잉어 한 마리가 배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잉어 아니야? 나 참 사공생활 15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네. 그도 그럴 것이 한겨울에 잉어가 제 발로 배 안으로 훌쩍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공은 잉어를 들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효자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잉어를 사러 장에 가는데 잉어가 훌쩍 배 안으로 뛰어들어 자기 발 앞에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효자는 잉어가 자기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배는 사공의 것이니 배로 뛰어들어온 잉어는 사공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효자는 자기가 지금 장에 잉어를 사러 가는 길이니 잉어를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공은 거절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가 배 안으로 벌쩍 뛰어들어온 것은
필시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일 거요. 그러니 나한테 굴러 들어온 복을 빼앗으려 하지 마시오. 효자는 하는 수 없이 잉어를 사러 장에 갔습니다. 가게마다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잉어를 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 잉어를 사러 다니는 효자를 보고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꽁꽁한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면 혹시 잉어가 낚일지도 모르지. 머리가 허연 노인이 애타게 잉어를 구하는 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효자는 서둘러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집에 가서 낚싯대를 만들어 직접 잉어를 잡으려고 한 것이지요. 사공! 아까 강을 건네준 그 사공입니다. 사공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다란 잉어를 얻어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사공이 부러웠습니다. 어찌 하늘은 잉어가 꼭 필요한 효자에게는 안 주고 날마다 강 바닥을 삿대로 쑤셔대는 사공에게 주었을까. 하늘도 야속하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어서 강을 건너주시오. 사공은 이 청년이 배에 타면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공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넜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갔을 때 이번에도 또 잉어 한 마리가 펄쩍 뛰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에 잉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배 안으로 뛰어들다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공은 잉어를 냉큼 잡았습니다. 효자는 사공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사공이 잉어를 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잉어는 자기 먹으라고 온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총각이 탈 때마다 잉어가 뛰어올라 잡은 것이지요. 젊은이, 아까 잉어 산다고 했지? 예, 잉어를 파시게요? 잉어를 사다가 뭐에 쓰려고 그러시나? 병안으로 여러 해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고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소문난 한 효자인가? 예, 제가 바로 한가입니다. 자, 이 잉어를 가져가서 어머니께 푹 고아 드리게. 이 잉어는 내 것이 아니라 자네 것일세. 자네 효성을 알아보고 하늘이 자네에게 내리는 걸세. 사공은 아까 잉어와 이번 잉어까지 모두 효자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 것일세. 하늘이 자네에게 주는 것이니 어서 받게. 효자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잉어를 고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잉어탕을 들고 여러 해 동안 알아오던 병이 떨어지면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사람들은 효자는 하늘이 알아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함에서 태어난 김알지. 탈해왕 9년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탈해왕은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아 뜰에 나가 좀 거닐어 보기로 했지요. 밤바람이 차갑기는 했지만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궁궐 뜰을 거니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혼자서 뜰을 거니니 탈해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어디선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닭 우는 소리일까? 탈해왕은 소리나는 쪽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금성 서쪽에 있는 시림이라는 숲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그곳은 인가가 없어서 닭 같은 가축이 있을 리가 없는데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지라 탈해왕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용맹한 신하 한 명을 급히 불렀습니다. 어젯밤 서쪽에 있는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너는 지금 당장 시림으로 달려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신하가 시림에 도착했을 때 날은 훤히 밝았지만 숲속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신하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왕의 명대로 숲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어디선가 정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신하가 얼른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유독 그곳만 빛이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길게 뻗쳐 있고 그 신비한 구름 사이로 금빛의 작은 함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 눈부시게 흰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놀란 신하는 서둘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숲에서 본 일을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탈해왕은 신하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함께 시림으로 갔습니다. 과연 신하의 말대로 자줏빛 구름이 드리워진 사이로 금빛 함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흰 닭도 있었습니다. 닭은 탈해왕을 보자 더욱 크게 울고 푸드덕 푸드덕하며 날개를 치면서 영영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탈해왕은 신하를 시켜 나뭇가지에 걸린 금빛 작은 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꼬? 탈의왕은 떨리는 마음으로 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한 사내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함 속에 쏙 들어가 있던 작은 아기가 함 밖으로 나오자마자 보통 아기들만하게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하늘이 주신 내 아들이다. 탈의왕은 아이를 소중히 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온 숲의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따라오면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탈의왕은 아이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총명하고 지혜가 남다르자 탈의왕은 아이의 이름을 알지라 하고 금빛 함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기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한 시림도 달기 운 숲이라 하여 계림으로 고치고 나라 이름도 계림으로 바꾸었습니다. 탈의왕은 김알지를 태자로 책봉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알지는 탈의왕의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를 했습니다. 왕이 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김알지의 7대 후손인 미추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김씨가 왕이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중국 한나라의 땅에 공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깊은 산 골짜기에서 산나무를 캐어 먹고 사는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셈을 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산 어딘가에 맛있는 참나물이 깔려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셈하는 것이며 글 읽는 것 따위는 산 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방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은 하루빨리 산을 내려가 저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몇 년 후 공방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싫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족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벼슬을 얻어 관리가 된 공방은 대궐을 드나들며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공방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어 임금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공방은 임금을 뵙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공방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둥글 납작하고 누런 얼굴에 온폭한 눈이며
볼록한 코가 여간 욕심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게 상공, 이 젊은이의 얼굴을 좀 보게. 쓸만한 인물이겠나. 전하, 공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거칠어 보이고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격이 거칠고 그르다 하여도 잘 가르치면 좋은 그릇이 될 줄 아려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공의 말이 옳다. 내 공방을 곁에 두고 보도록 하겠다. 이때부터 공방은 임금의 곁에서 나라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살림이 몹시 어려운 터라 임금은 공방에게 대궐의 살림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공방은 대궐의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우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나라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공방을 통해 나라 돈을 빌려다 쓴 사람들은 원금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갚을 때마다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공방은 그 사람의 집이며 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배는 점점 굶주려가고 대궐의 살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공방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나라 곳곳에 커다란 점포를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집 물건 값이 왜 이리 싸지? 그것도 몰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점포라서 그렇다잖아.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공방의 점포에서는 물건들이 날개에 돋친 듯 잘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포들은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 당신도 문을 닫았는가? 사람들이 물건 값이 싼 곳으로만 몰려가니 장사가 돼야 말이지. 자넨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매일 파리만 날린다네.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항의라도 해보세. 좋아, 한번 가보세. 다른 상인들도 불러 함께 가세. 잠시 후 상인들은 공방의 점포에 몰려갔습니다. 사찰을 나온 공방이 점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이 점포의 주인이십니까? 이 점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물건 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싸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허허,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장사꾼이면 물건이나 열심히 팔 일이지. 이 점포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물건 값을 싸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건 값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재료 값이며 수공비며 다 세물해서 정해져 나오는데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린 뭐가 남겠소? 이놈들, 나라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구나. 내 놈들이 곤장 맛을 보고 싶어서 이러느냐? 곤장이라는 소리에 상인들은 그만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방방곡곡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살림은 하루하루 불어났습니다. 나라의 상인들이 문을 닫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뜻이 있는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공방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백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공방에게 내린 직책을 거두시고 백성들을 돌보소서. 듣기 싫다. 나라의 살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리석은 임금은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방의 욕심은 더해갔습니다. 공방은 권세 있는 사람들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까지 공방을 감싸고 도니 공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졌습니다. 대궐안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공방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그들로부터 더 많은 뇌물을 받아 자신의 곡식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받은 뇌물 문서와 증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공방의 세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공방의 권세가 하늘로 치솟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진 임금이 물러나자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새 임금은 충직한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나라 안이 어수선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소. 그 까닭이 무엇이요? 그러자 공우라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공방의 잘못된 정책 탓이옵니다. 공방이 막중한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동안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공방은 나라의 살림을 불린다는 구실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공방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고 정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공방을 파면시키고 사회의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공의 말이 끝나자 그동안 공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공의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마침내 새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공방을 귀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방이 귀양 가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휴, 당당한 공방도 귀양을 가는구먼. 아유, 저 꼴 좀 보라지. 머리는 풀어헤치고 소 달구지에 실려가는 저 꼴 좀 봐.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방을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공방의 귀향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방은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와 싸움을 하던 당나라의 임금은 나라의 재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승을 불러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진 나라의 살림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전하, 옛 한나라에 대궐 살림을 맡아보던 공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교만하고 방자했으나 대궐 살림을 불리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공방이라는 자를 불러와야겠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임금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방은 귀양을 간 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더냐? 하오나 전하, 공방에게 재주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와 나라 일을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스승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그들이라도 불러오너라. 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공방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공방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나라의 살림을 불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라 돈을 빌려준 다음 비싼 이자를 붙여 거두어 들였고 곳곳에 점포를 차려 물건 값을 값싸게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나라 살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불어나자 임금은 공방의 제자들을 아끼고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 했습니다. 공방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사이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려울수록 공방의 제자들은 권세가 더해갔습니다. 당시 송나라에는 청묘법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묘법이란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이듬해 풍년이 들면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의 본래 목적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방의 제자들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마다 엄청난 이자를 불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주리고 값비싼 이자로 더욱 굶주렸습니다. 굶주림에 못 견딘 백성들이 대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궐 앞은 성난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라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내쫓으시오. 백성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임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순하고 어리석게만 생각했던 백성들이 성난 사자처럼 몰려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나. 백성들의 원성이 저리도 높다니.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청묘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모조리 귀양 보내십시오. 임금은 말썽 많던 청묘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방의 제자들을 귀양 보내 성난 백성들을 잘 달래었다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은 형과 동생이 살았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주려고 했고 슬픈 일은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콩 한 쪽도 똑같이 갈라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은 어른이 되었고 형이 먼저 장가를 들고 이듬해 동생도 어여쁜 색시와 결혼을 했습니다. 형과 동생은 결혼을 해서도 오순도순 정답게 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이좋은 형제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농사철이 되어 형은 아침에 일찍 소를 몰고 나가 논 가리며 밭 가리에 바빴습니다. 동생도 논에 물을 대고 벽실을 고르느라 쉴 틈이 없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벌판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 고마워하며 익은 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형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동생 살림은 새로 시작해서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동생 걱정에 형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같은 날 밤 동생도 똑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은 우리보다 식구가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하잖아. 형 걱정에 동생도 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볕단을 지게에 잔뜩 얹이고 동생 논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형은 동생 논에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감쪽 같군. 형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동생도 지게를 지고 바삐 제 논으로 갔습니다. 지게에 볕단을 쌓고 또 쌓고 얼마나 무거운지 지게를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논에 제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동생은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논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볕단이 하나도 줄지를 않았구만. 동생도 아침이 밝자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젯밤 분명히 볕단을 옮겨 놓았는데. 동생의 논에도 볕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고 형은 다시 논으로 갔습니다. 형은 어젯밤보다 더 많이 지게에 볕단을 얹어서 동생의 논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젠 틀림없겠지. 동생은 동생대로 밤이 깊기를 기다려 논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옮겨 놓아야지.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형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귀신이 울고 갈 노릇이군. 어젯밤에 분명히 옮겨 놓았는데. 형은 그날 밤 다시 볕단을 옮겨 놓기로 했습니다. 동생도 아침이 되자 논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꾸었나? 오늘은 볕단을 세어 놓아야겠다. 동생도 그날 밤 다시 볕단을 옮겨 놓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형은 지게 위에 볕단을 한 짐 가득 올려놓았습니다. 형이 좁은 논둑을 조심조심 걸어갈 때 논둑 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세요? 동생이 먼저 형을 알아보고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동생아, 이 밤중에 웬일인가? 아, 형님이 제 논에 볕단을 옮겨 놓으신 거군요. 그럼 너도? 형과 동생은 서로의 지게에 얹힌 볕단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사이좋은 형제의 머리는 희끗희끗 휘어졌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동생아, 동생이 먼저 오거라. 형과 동생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남이 장군. 남이는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이는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글을 줄줄 읽었습니다. 머리만 영리한 게 아니라 행동도 어찌나 재빠른지
무술도 금세 익혔습니다. 남이는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책상에만 앉아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 백성들이 오랑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어. 남이는 어렸지만 어른보다도 생각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은 몸이라도 다칠까 무술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남이는 훗날 장군이 되기 위해 부하를 다루는 방법,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 칼과 활을 다루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마침내 나이 17세 때 무관을 뽑는 과거의 장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남이 장군은 용맹하고 왕에게 충성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세조는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길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관이었던 이시애가 세조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군사들을 앞세워 대항을 한 것이지요. 남이 장군은 강순, 어유소 장군들과 함께 3만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무찌르러 갔습니다. 이시에는 남이 장군의 군대를 이기려고 중국의 여진족까지 데려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이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강한 힘에 밀려 며칠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세조는 남이 장군을 무관중 으뜸 벼슬인 병조 판서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때가 남이 장군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된 뒤에도 그는 왕과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에 오르게 되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도 참 너무하시는군. 젊은 것이 얼마나 안다고 병조 판서까지 시킨단 말인가. 나이 많은 신하들은 남이 장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남이 장군을 헐뜯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나이가 어린 데다 마음이 약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남이 장군은 그런 예종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아껴준 세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종에게도 충성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하, 오랑캐의 침략으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군대를 보내어 오랑캐를 무찌르는 것이 어떠할까요? 그러나 남이 장군의 말에 예종은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북쪽으로 군대를 더 보내야 한단 말이오? 군대가 모두 북으로 가면 그 사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오? 예종은 남이 장군을 경계했습니다. 군사들이 왕인 자신보다 남이 장군을 더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남이 장군의 부하였던 유자광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자광은 남이 장군을 시기하여 늘 없애버릴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 전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졌다. 이것은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나타날 징조이며 이는 남이가 예종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이다. 하며 모함을 했습니다. 그 소문은 예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 남이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고? 유자광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전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유자광은 어떻게 해서든 남이 장군을 없앨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장군은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남이 장군은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예종을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백두산에 있는 돌은 칼을 가느라 다 닳아버렸고 두만강 물은 말한테 먹여서 다 말라버렸구나. 사내 대장부가 나이 20세에 나라를 어지럽히는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고 부르겠는가. 유자광은 남이 장군이 지은 시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거니 이 시에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한다면을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이라고 바꾸면 남이가 왕이 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유자광은 남이 장군의 시를 슬쩍 고쳐 써서 예종에게 가져갔습니다. 예종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당장 남이를 붙잡아 들여라. 남이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 끌려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나를 죽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 전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저를 없애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종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아라, 저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때부터 모진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남이 장군은 한사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예종은 몽둥이로 남이 장군의 무릎을 내리치도록 명령했습니다. 남이 장군의 두 다리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한들 이 다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싸울 수도 없겠구나. 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어서 말해라. 내가 임금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지? 남이 장군은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당신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나라를 얻으려고 하였소. 저 무능한 왕보다 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이오. 저런 고얀 놈을 봤나. 남이 장군은 예종이 노발대발하며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못난 왕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이 장군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총명하고 용감했던 남이 장군은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신배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이 장군의 억울한 누명은 후대에 밝혀졌으며 남이 장군의 묘가 있는 섬은 남이섬이라 하여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욕심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의 원작은 공방전입니다. 공방전은 고려 시인인 임춘의 작품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던 임춘은 공방전을 통하여 그릇된 인간의 욕심을 꾸짖고 있습니다. 임춘은 공방은 좋은 임금을 만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나라에 도움을 주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마땅하나 권세를 독차지하고 사사로운 당을 만들었으니 신하의 도리에 어긋난 자이다 라고 하며 공방 같은 권력에 빌부터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